안녕하십니까, 차길래입니다. 저는 오늘 숙명여고에서 강연한다 그래서 여고생만 있는 줄 알았는데 네, 와보니까 속았습니다. 힘드시죠? 네. 오늘 혹시 아이패스에서 CF 영상 틀어줄 때 저 나오는 거 한번 보셨나요? 네. TV에서 보신 분? 네, 알겠습니다. 원래 강연이 짧지 않아요. 굉장히 긴데, 오늘 좀 최대한 줄여서 50분 안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제 소개를 먼저 하면요. 저는 EBS에서 이제 수학을 강의했었고요. 그리고 강남구청 인터넷 수능 방송에서 8년 동안 강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한 4년 정도 최고, 그러니까 150명의 전 과목 강사 중에서 제가 가장 수강생이 많은 강사로 4년 연속 1위를 했었고요. 제가 라디오 프로그램을 진행하는데요. 금요일날 오전 8시 10분에 극동방송 차길령이 성공하는 자녀교육법 라디오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세븐에이트에서 이제 인터넷 강의를 하고 있고요. 네, 차수학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차수학은 전국에 브랜치가 한 390개 정도 학원을 운영하고 있고요. 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잠깐 여기 계신 분들 중학생이 많은지 고등학생이 많은지 한번 조사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고등학생 때문에 오신 분, 본인이 고등학생이거나 고등학생 자녀를 두신 분, 네, 내려주시고, 중학생이어서 오신 분, 네, 내려주세요. 거의 반반 정도 비슷한 것 같은데, 네, 저는 이제 중학생도 챙겨야 되고 고등학생도 챙겨야 되니까 일단 오늘 전체 강연의 핵심을 딱 한마디로 내려보면 시간이에요, 시간. 자, 이 시간이 어떻게 쓰이는지 제가 이제 차근차근 말씀을 드릴 텐데, 일단 내일이 3월 1일이죠. 드디어 이제 한 학년 올라가고, 특히 중3 같은 경우는 고등학교 1학년으로 올라왔어요. 그런데 일단 고등학교 올라와서 수능 때까지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 있는지를 알아야 돼요. 자, 고3 때로 가볼게요. 일단 고3들 같은 경우는 내일부터 수능 때까지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몇 개월 있죠? 수능이 11월 초니까 10월 말까지로 계산을 해보면 3월 1일부터 10월 말까지 총 몇 개월 있어요? 굉장히 쉬운 건데. 네. 이제 10에서 3 빼서 1 더하면 되죠? 몇 개월이에요? 8개월이죠. 저 어디 부산 갔더니 뭐 7개월이요 막 이런 단체로 8개월인데 지금 이 8개월 동안에 고3들은 내신 시험을 몇 번 보죠? 3번 보죠. 왜냐면 마지막 2학기 기말고사는 수능 끝나고 보니까. 지금 내신이 중요해요? 아니면 별로 안 중요해요? 내신이 굉장히 중요하죠. 내신 시험 한 번당 한 달 정도 날아간다는 거는 고등학생들은 아마 다 공감을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이 8개월 정도에서 내신 시험을 3번 보니까 3개월을 빼고 나면 몇 개월이 남아요? 5개월이 남는데 일반적으로 한 달 정도가 더 날아가요. 9월이 되면 고3 9월에 뭐가 있죠? 수시가 있죠, 수시. 수시 뭐 5개 대학 자기소개서 쓰고 뭐하고 하다 보면 그냥 5개월, 한 달은 그냥 쉽게 날아가요. 자, 그러면 고3들은 지금부터 수능 때까지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몇 개월 있어요? 4개월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 다시 밑으로 내려가서, 자, 예비고1 같은 경우는 지금부터 고등학교 3학년 3월 올라갈 때까지 2년 동안 24개월 동안 내신 시험을 몇 번 보죠? 8번 보죠. 1년에 4번 보니까. 자, 24에서 8 빼니까 얼마예요? 16. 그 다음에 고3 때 아까 몇 개월이 있다 그랬죠? 4개월 있다 그랬으니까 이제 전체적으로 완성이 됐어요. 자, 지금부터 예비 고1이 수능 때까지 공부할 수 있는 시간
몇 개월이죠? 20개월이에요. 네. 20개월은요, 그 1년 6개월에다가 2달 더 있는 거예요. 근데 일반적으로 학생들이 정말 공부를 열심히 하는 학생들 기준으로 20개월이고요. 대부분의 학생들은 1년 6개월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런데 실제로 공부해야 되는 양은 3년치예요. 그러니까 일단 아구가 좀 안 맞는 거예요. 자, 또 이제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선행학습을 해야 되냐, 하지 말아야 되냐, 이런 거는 잘 알아서 들으시면 돼요. 네, 제가 뭐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이런 얘기 안 할 거예요. 네. 그런데 이제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냐면 예비 고1들 치고 중학교 3학년 때, 중학교 또는 2학년 때 고등학교 수학을 공부를 안 하고 올라온 학생들은 거의 없어요. 대부분 공부한다고 하는 학생들은 대부분 공부를 해서 올라오죠. 그런데 문제는 지금부터예요. 자, 중학교 때는 이 내신 시험이 입시에 반영이 안 되기 때문에 좀 한두 번 해먹어도 회복할 수 있었어요. 그죠? 그리고 시간도 좀 있었고. 근데 이제 문제는요, 대부분의 학생들이 중3 때는 고등학교 1학년 선행을 하고 고등학교 1학년 때는 고등학교 2학년 선행을 할 수 있을 것처럼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올라와 보니까 내신 시험 앞에 발등에 불 떨어졌으면 어떻게 해요? 눈앞에 있는 시험 그냥 그 불 끄기도 급급해서 고등학교 1학년이 지나버려요. 자, 상상을 해보세요. 3월이 됐어요. 3월 한 학교에 들어가서 한 15일 지나잖아요. 중간고사 날짜가 나와요. 전국적으로 가장 중간고사를 빨리 보는 학교가 4월 한 22일 정도 봐요. 가장 빨리 보는 학교가. 그래서 한 5월 초 정도까지 보죠. 정신 차려보면 5월 15일이고요. 5월 15일 정도 되잖아요. 기말고사 날짜 나와요. 기말고사 빨리 보는 학교가 6월 20일 때 보거든요. 네. 그리고 나서 기말고사 끝나고 나면 한 7월 10일 정도 되죠. 정신 차려보면. 여름방학 짧아요. 그리고 여름방학 때 고등학교 2학년 수학 선행을 한다고요? 절대로 그럴 수 없어요. 네, 왜냐면 고등학교 1학년 2학기는요 개정 전이나 개정 후나 다 어려워요. 지금 고등학교 1학년 2학기 때 배우는 내용들 뭐 있어요? 지수로그, 수열 다 개정 전에 어디 있던 거죠? 고등학교 2학년 때 있던 거예요. 다 들어왔어요. 네. 무지막지 어려워요. 네, 수열 어렵고요. 지수로그, 뭐 상용로그 이런 데 어려워요. 특히 함수 굉장히 어렵죠. 네. 그러니까 이 여름방학, 고1 여름방학 때는 고등학교 1학년 2학기 거를 공부하기에도 굉장히 벅찬 시간이에요. 정신 차려보면 어떻게 되죠? 네, 12월 달이에요. 고등학교 2학년은 더 심각해요. 네. 그죠? 할 게 더 많아요. 훨씬 더 어려워요. 네. 그래서 반드시 혹시 여기 중학생이 있다면, 네, 이걸 감안해서 고등학교 올라가면 실제로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은 1년 6개월 정도밖에 없다. 어느 정도 선행을 해야 되는지 제가 정답을 말씀드렸어요. 자, 수능 대비는 언제 시작해야 되는가? 특히 이제 고3들 잘 들어보세요. 여기 있는 고3들 중에서 만약에 아직 수능 기출문제 분석을 시작하지 않았다면 일단 빨간불이에요. 굉장히 심각합니다. 지금부터 수능 때까지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실제적으로 고3 같은 경우는 몇 개월 있다 그랬죠? 몇 개월 있다 그랬어요? 4개월 동안에 수능 기출 문제 분석을 할 수 있을까요? 네, 거의 미션 임파서블이에요. 못해요. 저희가 기출 문제라고 부르는 게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예요? 수능. 두 번째는 교육과정 평가원 모의고사. 수능은 어디서 내죠? 출제 기간이 어디죠? 교육과정 평가원에서 내죠. 교육과정 평가원 모의고사는 당연히 교육과정 평가원에서 내죠. 자, 수능과 교육과정 평가원 모의고사는 출제 기간이 같아요. 같은 기출군으로 보고 가장 핵심이 되는 기출문제라고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세 번째 기출이 있다고 하면 교육청이에요. 교육청 모의고사는 어디서 출제하죠? 뭐 서울시도 있고 이제 각 시별로 도별로 이렇게 출제를 해요. 그래도 우리가 세 가지 기출문제는 반드시 분석을 해야 되는데 이 기출문제가요 생각보다 어려워요. 그리고 기출문제가요 생각보다 양이 많아요. 근데 이 많은 거를 4개월 동안에 하겠다고요? 네. 수능을 보는 학생들 중에서 몇 퍼센트나 기출문제를 다 풀어보고 한 5개년치만 얘기해볼게요. 5개년치 중에서 그걸 다 풀어보고 시험을 보는 애들이 몇 퍼센트나 될까요?
저는 거의 없다고 생각해요. 네. 그리고 좀 풀다가 이제 여름 정도 되면 뭐 1학기 한 조금만 지나면 애들이 뭘 풀어요? 또 EBS를 풀어요. 네. 그럼 EBS를 풀어야 되는지, 기출문제 분석을 해야 되는지, 할 건 태산처럼 많고, 네. 그리고 혹시 이과는 수학을 2과목 본다는 건 알고 계시나요? 그런 얘기 나왔나요, 오늘? 네. 이과는요, 수학을 2과목 봐요. 고등학교 2학년 때 보는 학교도 있고요. 고등학교 3학년 때 보는 학교도 있고, 그건 학교마다 다르지만, 만약에 고등학교 2학년 때 수학을 2과목 보는 학교가 꽤 많은데, 그런 학교는 내신 시험을 어떻게 보냐면, 국영, 수수 이렇게 봐요. 수학이 2과목이에요. 수학, 요번에 고등학교 2학년 잘 들으세요. 수학을 2과목 볼 때 보통 많은 학교들이 어떻게 보냐면 미적분 1이랑 미적분 2를 동시에 봐요. 또는 미적분 1 앞부분하고 확률과 통계를 봐요. 또 어떤 학교는 미적분 1이랑 기하 벡터를 봐요. 네. 그러면 당장 수학을 2과목 보는 학교가 있는지 없는지 분명히 있어요. 이 중에. 혹시 본인이 모르고 있다면 그것도 빨간불이에요. 네. 왜냐면 내일이 3월 1일이에요. 네. 중간고사가 이제 한 50 며칠밖에 안 남았어요. 더 심각한 거는요, 중간고사하고 기말고사 사이는 매우 짧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저희가 학원에서도 대비를 할 때 그 중간고사 끝나고 나서 기말고사 사이에 진도를 나간다는 계획 자체는 아예 없어요. 네. 중간고사 전에 이미 기말고사 진도는 완벽하게 끝내고 중간고사에서 기말고사 사이는 그냥 기말고사 이 대비 문제를 풀기에도 실은 아주 충분하지 않은 시간이에요. 네. 그러니까 특히 지금 이과 예비 고의 같은 경우는 진도가 혹시 수학을 2과목 본다라면 반드시 지금 확인해 보고 만약에 2과목 본다라면 지금 진도를 엄청나게 나가야 돼요. 자, 그리고요. 이 기출문제 분석은 언제 시작해야 될까요? 언제 시작하는 게 좋아요? 대부분 많은 학생들이 이 기출문제 분석을 언제 시작하게요? 고등학교 3학년 2월, 3월에 시작해요. 많은 학생들이. 아마 우리나라에 있는 수험생들의 90% 이상은 이때 시작할 거예요. 이거는요, 필패예요, 필패. 네, 패할 수밖에 없는 전략이에요. 절대 성공할 수 없어요. 첫 번째 이유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어요. 왜냐면 기출문제 분석이 양이 많기 때문에 지금부터 수능 때까지 이걸 다 푼다는 거는 굉장히 물리적으로도 시간이 부족해요. 두 번째 이유를 얘기해 볼게요. 자, 고등학교 2학년 수학은요, 고등학교 1학년 수학이랑 달라요. 뭐가 다르냐면, 이 고등학교 2학년 때는요, 고등학교 1학년 때는 수학 내신이 어떻게 나오죠? 정말 내신스럽게 나와요. 근데 고등학교 2학년부터는 수학이 어떻게 나오냐면, 내신 시험에도 모의고사 문제의 유형이 나와요. 많은 학교가 그렇게 나와요. 그리고 실제로 기출문제들을 그 내신 시험에 출제해요. 애들은 어디서 나왔는지도 몰라요. 이게 기출문제인지도 몰라요, 애들은. 네. 근데 문제가 어렵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대부분 학생들이 고등학교 2학년 때 문제집을 못 풀죠? 뭐 제가 지금 촬영하니까 실제 문제집 이름을 거론할 수는 없지만 그냥 내신 문제집을 풀어요. 내신에는 모의고사랑 기출문제가 나오는데 제가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기출문제는요, 학교 선생님들이 문제를 바꾸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워요. 네, 굉장히 바꾸기 어려워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대로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제가 학원에서 기출문제를 저희는 물론 당연히 시작했어요. 근데 애들이 답을 그냥 보고 쓰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왜냐면 기억이 나서. 네. 그래서 기출문제는 반드시 고등학교 2학년 때 시작을 해야 되고요. 세 번째 이유를 얘기해 볼게요. 또 기출문제 분석을 고등학교 2학년 때 시작해야 되는 이유는, 자, 원래 이제 고등학교 2학년부터 본 게임이라고 해요, 저희가. 근데 각 단원을 공부할 때 그 단원에서 어떤 내용이 가장 중요한지를 학생들은 뭘 보고 판단하죠? 예를 들어서 수열이 극한을 배워요. 고등학교 2학년 올라와서. 그럼 수열이 극한에서 어떤 개념이 가장 중요하고 어떤 문제가 가장 중요한지를 학생은 어떻게 판단하죠? 학원 선생님이 찍어주는 거? 학교 선생님이 별표 찍어주는 거? 물론 아주 그 선생님들이 잘 찍어준다면 맞을 수도 있겠지만
보통 일반적으로는 저희가 어떻게 판단을 하냐면 실제로 수능에 나왔던 문제들과 나왔던 개념들이 중요한 거예요. 시중에 나와 있는 문제집들, 그 유형별로 나와 있는 문제집들 중에서 절대로 나오지 않는 유형들이 꽤 많다는 사실을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내신에도 안 나와, 수능에도 안 나와. 근데 애들은 그거 하나하나 그 유형 익히느라고 하루를 보내요. 네. 이렇게 답답한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자, 수능에 말이죠. 수능에 항상 반복돼서 출제되는 문제 유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러면 공부는 당연히 어떻게 해야 돼요?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높은 문제들부터 하고 남는 시간에 계획을 세워서 나머지 거를 풀어봐야 되잖아요. 왜냐면 애들이 시간이 무한하지 않으니까. 그런데 그냥 애들은 문제집 사서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풀어요. 네. 얼마나 이게 답답한, 그죠? 일이에요. 저 같은 경우는 시험에 나오는, 수능에 역대로 나왔던 것 중에서 그 시험에 나오는 유형들만 골라서 강의를 해요. 인강도 그렇게 해요. 네. 그래서 정말 시간이 없다 내가, 그럼 그것만 그냥 일단 공부하라 그래요. 그러면 점수는 많이 딸 수 있어요. 점수의 배점을 잘 아는지에 대해서도 저는 물어보고 싶은 게, 의외로 이런 학부모 설명회나 학생들 이렇게 만나서 그 물어보면요, 잘 몰라요. 지금 기본적인 것부터 제가 점검을. 수학은 지금 수능이 시험 문제 수가 몇 문제죠? 몇 문제예요? 30문제. 네. 선생님인 것 같아요. 네. 몇 분이죠? 시험 시간은? 네. 100분이에요. 1시간 40분. 네. 이 중에서 4점 문항의 배점이 몇 점이게요? 13개. 우리 선생님 목소리가 안 들리고 있어요? 네. 기다리고 있어요. 4점 문제가 13개. 13문제. 네. 곱해보면 4 곱하기 13 하면 얼마죠? 52점. 2점, 3점, 4점 중에서요, 가장 배점이 높은 문제가 4점 문항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4점 문항을 집중적으로 공략하지 않고 1등급, 2등급을 맞겠다. 불가능해요. 네. 4점 유형은요, 근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희망이 있어요. 4점 유형은 반드시 반복돼서 출제되는 유형이 있어요. 2, 3점은요, 그냥 제가 다 찍을 수도 있어요. 네. 100% 맞출 수도 있어요. 작년 수능도 제가 그대로 찍었거든요, 실은. 제가 오프라인에서 강의를 할 때 실제로 이렇게 얼굴 보고 강의해서 서울대를 보낸 학생이 178명이에요. 전혀 안 놀라시는데? 네. 제가 놀랐어요. 네. 굉장히 많은 거거든요. 인터넷 강의 말고 그냥 얼굴 보고 가르쳐가지고 강의한 애들이 178명이에요. 네. 근데, 네. 좀 늦어요. 오늘 시간이요. 굉장히 짧고 할 내용은 무지장 많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뭐 스토리들도 많고, 이제 뭐 재밌는 얘기들도 많은데, 일단 핵심을 먼저 쳐야 되니까 일단 지도 나갈게요. 지금요, 봐보세요. 점수가 고등학교 올라오면 2번 떨어져요. 네. 예상하고 계셔야 돼요. 첫 번째는 많은 분들이 예상하는 때예요. 언제 떨어지죠? 특히 고3은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어야 돼. 네, 언제 떨어져요? 6월 모의평가 때 성적이 보통 국영수가 하나씩 다 내려와요. 왜냐면, 근데 재밌는 게요, 생각을 해보세요. 아니, 많은 학생들이랑 학부모님들이 들어도 맨날 까먹는 스토리가 있어요. 맨날 어디 가서 들었는데 늘 까먹고 있어. 뭐예요? 수능은요, 절대로 자기 동갑만이랑 시험을 보는 게 아니에요. 그죠? 이걸 늘 까먹어요. 재수생, 삼수생, N수생, 장수생, 그분들이 결국 1등급을 가져가세요. 근데 그렇게 처음 그런 환경을 이 수험생들이 처음 겪어보는 게, 태어나서 처음 겪어보는 게 언제냐면 고등학교 3학년 6월 때예요. 그 전에는 단 한 번도 재수생, 삼수생들이랑 같이 모의고사를 봐서 등급을 매겨본 적이 없어. 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고등학교 2학년 때 2등급 받아요.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냐면, 열심히 하면 내가 1등급 할 수 있겠지.
근데 실제로는 올라가는 게 아니라 거꾸로 하나가 내려가요. 네. 그러니까 수능 보기 막 4, 5개월 전에 등급이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다 내려가니까 어떻게 돼요? 학생들이 심리적으로 굉장히 위축이 돼요. 네. 마음의 준비는 하고 있어야 돼요. 두 번째는 언제 떨어지냐면요. 특히 여학생들이 잘 들어야 되는데 고등학교 2학년 여름방학 지나고 9월에 모의고사를 보면 확 떨어져요. 네. 자, 근데 그래서 이제 원인을 찾죠. 근데 원인을 찾아가지고 뭐 그럼 내가 수학을 좀 더 해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고3 올라가는 그 겨울방학 때 막 수학을 집중적으로 공부해요. 재미있는 사실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이렇게 고등학교 3학년 올라가는 겨울방학 때 이 여학생이 열심히 수학 공부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3월 모의고사를 보죠. 네, 일반적인 특징 두 가지. 첫 번째는 성적이 안 올라. 네. 오히려 더 떨어져. 두 번째는요, 그 성적도 떨어질 뿐더러 그냥 수학 성적이 떨어질 뿐더러 다른 과목 성적도 떨어져요. 왜냐면 겨울방학 때 수학에 집중했기 때문에. 근데 이 원인은요, 어디에 있냐면 아주 오래전 습관이 있어요. 중학교 때 공부했던 습관. 네, 시간이 없지만 좀 빨리 가볼게요. 중학교, 특히 여학생 자녀를 둔 부모님들 잘 들으셔야 돼요. 자, 중학교 여학생 중에서 어떤 성실한 여학생이 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모범적인 학생이에요. 네, 모범적이지 않은 학생은 지금 생각하지 않을 거예요. 이 모범적인 학생이 매일 국영수를요, 자기 혼자 공부하는 시간에 매일 그날 배운 걸 그날 복습했어요. 그러니까 뭐 학원 갔다 와서 2시간 반 정도의 시간이 있는데 뭐 국어 1시간, 뭐 영어 1시간, 또는 뭐 수학 1시간, 뭐 아니면 국어는 30분만 한다던가. 그래서 매일 세밀하게 계획을 세워가지고 이 여학생이 꼼꼼하게 공부를 했어요. 근데 이렇게 공부하는 게 중학교 때 통해요. 고등학교 1학년 때도 통해요. 고등학교 2학년 1학기 때까지 간신히 통하지만 그 다음부터는 잘 안 통해요. 왜냐면 고등학교 2학년 여름방학을 경계로 해서 수학의 깊이가 확 깊어져요. 네. 자,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여학생은 계속 공부만 했던 모범적인 학생이에요. 하지만 수학으로만 보면 하루에 2시간 이상 공부를 해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태어나서.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모범생이지만 수학으로만 보면 굉장히 불량 학생이에요. 실제로. 반면에 남학생들은 어떠냐면요, 이렇게 꼼꼼하게 공부를 못해요. 남학생들은 이렇게 꼼꼼하게 공부하는 것도 또 싫어해요. 도서관 갈 때도 뭐 가방 무겁고 책 여러 개 챙기는 거 싫어해요. 그냥 대충 하나 가져가. 그리고 가서 개겨요. 네. 제가 수학을 그렇게 공부했어요. 뭐 3월 1일 날 도서관을 간다 그러면 그냥 공부는 해야 되겠고 전체적으로 공부는 하기 싫고 그러니까 그냥 그나마 좋아하는 수학 책 하나 가져가서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그냥 개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모범적인 학생은 아니지만 수학으로 보면 굉장히 모범적인 학생이에요. 자, 결론을 내려보면 수학은 영어 공부하듯이 공부해서 잘할 수 있는 공부가 아니에요. 국어 공부하듯이 공부해서 잘할 수 있는 과목이 아니에요. 수학은요, 좀 달라요. 수학은 반드시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집중적으로 공부하는 시간을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제가 분석을 해보니까 4시간은 연속적으로 공부를 해야 이게 돌아가요. 수학은 이걸 돌리는 거잖아요. 이걸 돌려서 공부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2시간 정도, 1시간 반 정도 지나서 머리가 막 이제 부릉부릉하고 시동이 걸리고 있는데 딱 덮고 다른 과목 넘어가고. 이게 보통 여학생들이 공부하는 방법이에요. 돌릴 때 확 돌려줘야 돼요. 그러면 학생들이 일반적으로 이렇게 4시간 이상을 수학에 연속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날은 언제밖에 없어요? 주말밖에 없어요. 주말. 그래서 주말을 놓치면요, 다른 건 몰라도 수학은 절대 잘하기 힘든 것 같아요. 자, 주말에 저는 학원에서 애들 어떻게 가르치냐면 고등부 할 때 1시 반에 오잖아요. 그러면 9시까지 애들이 공부하는데 그 중에 6시간, 7시간은 수학을 공부해요. 네. 구조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가르친 학생들 중에서도 보면 주말에 엄마 아빠랑 가족여행을 많이 다니는 애들 있잖아요. 이런 애들 치고 제가 수학을 잘하는 애를 본 적이 없어요. 네. 가기 전에는 약속을 해요. 가서 공부를 뭐 열심히 하겠다는 둥, 뭐 책을 가져가기로 엄마랑 협의를 봤다는 둥, 뭐. 네.
당연히 공부 안 하죠. 가서 주말에 아이들 데리고 가족여행을 많이 다니잖아요. 그러면 수학 잘하기 힘들어요. 진짜. 넘어갈게요. 수학 문제집을 공부를 제대로 할 수 있는 아이가 몇 명이나 될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첫 번째. 수능을요. 수능이 아까 100분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30문제라고 했어요. 그러면 한 문제당 시간이 몇 분 있죠? 3분 20초예요. 근데 3분 20초인데요. 수능의 문제가 어렵잖아요. 그죠? 문제 조금 읽고, 좀 이제 아이디어 좀 생각하고, 좀 이렇게 쓰기 시작하면 일단 한 2분이 지나요. 대부분. 그리고 이제 산수까지 맞춰갖고 마킹하는 시간까지 해서 3분 20초거든요. 이렇게 시간이 부족해요. 그런데 제가 많은 강연에서 똑같은 이런 얘기를 해서 굉장히 이제 나중에 도움받았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아이들이요 문제집을 풀잖아요. 모르는 문제가 있잖아요. 그럼 애들이 어떻게 공부를 하죠? 풀이를 보겠죠. 풀이를 보고 이렇게 이런 문제구나. 이렇게. 그리고 나서 넘어가잖아요. 네. 근데요 문제집 뒤에 있는 풀이대로 수능 시험 시간에 풀잖아요. 제 시간에 못 풀어요. 풀기 어려워요, 실제로. 네. 그게 현실이에요. 그리고 잘 생각해 보세요. 문제집 풀이는 누가 쓰냐면요. 보통 문제집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써요. 그럼 연구하는 사람들이 문제집 풀이를 쓸 때는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쓰냐면 정말 수학적으로 쓰는 거예요. 그냥 FM대로 그냥 칼같이 완벽한 답안을 쓰는 거죠. 하지만 실전에서 그렇게 완벽한 답안대로 푼단 말이에요, 애들이. 네. 그러면 절대 제 시간에 못 풀어요. 제가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최상위권이 신유형의 문제가 나오면 잘 풀까요? 아니면 잘 못 풀까요? 저는 최상위 반만 많이 들어가 봤거든요. 네. 잘 못 풀어요. 의외죠. 최상위권 막 전교 1등 서울대 가는 애들, 네. 이런 애들 막 신유형의 문제 막 고난이도 문제 갖다 주면 척척 풀 것 같잖아요. 네. 잘 못 풀어요. 근데 재밌는 거는 얘네들은 시험을 잘 봐요. 등급도 잘 따. 제가 이거를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해봤어요. 근데 말 안 했어요. 자, 전교 공개. 네. 수학을 잘하는 애나 못하는 애들은요, 실제로 핵심은 정말 고난이도 문항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물론 고난이도 문항을 못하는 애들은 못 맞추고 잘하는 애들은 맞추지만 그게 핵심이 아니에요. 실제로. 자, 보통 80%는 기존 유형이 나오거든요. 뭐 수능이든 내신이든 80%는 늘 보던 유형이 나와요. 최상위권은요, 기존에 나오는 이 80%의 이 기준 유형의 문제를요 정말 빠르고 정확하게 풀어요. 거기서 시간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이 그냥 웬만한 등급 애들이 2분 걸려서 푸는 문제를 최상위권은요 10초, 15초 만에 풀어버려요. 그러니까 시간이 많이 남죠. 그죠? 보통 수학 모의고사 보면 29번, 30번이 어려운데 최상위권은요 29번 이 뭐 3등급, 4등급 하는 애가 3분 20초를 투자할 그 시간에 얘네들은요 20분을 써버려요. 한 문제 푸는데 29번 20분, 뭐 30번 15분. 네. 그래서 풀어내는 거예요. 짧은 시간에 절대 못 풀어요, 걔네들. 그래서 너무 모범답안의 풀이만 의존하기보다는 현실적으로 쉽진 않지만 자기만의 짧은 풀이 방법을 개발하거나 아니면 잘 배우거나 이런 방법을 실은 찾아야 돼요. 수학 문제를 15초, 10초 안에 푸는 방법이 실은 굉장히 많아요. 재밌는 얘기 또 하나 해드릴게요. 아까 연장선에서 제가 고3 강의실을 들어가 보면요, 제가 서울대학교 많이 보냈다 그랬잖아요. 비결을 말씀드릴게요.
제가 고등학교 3학년 강의실을 들어가서 오늘도 지금 여기 오느라고 전체 휴강이에요. 지금 굉장히 막 아주 욕먹고 있는데 요새 강연을 많이 다녀서 고3들은 보통 중하려고. 근데 제가 막 고3들 강의실 들어가면 막 후루룩 핵심만 짜자작 할 것 같잖아요. 정 반대예요. 저는 어떻게 강의하냐면 저는 앉아있어요. 그리고 나와서 풀려요. 한 문제씩 풀려요. 누가 질문하잖아요. 그러면 이거 풀어볼 사람 뭐 손 안 들잖아요. 그럼 너 나와서 풀어봐. 이렇게 시켜요. 그래서 이제 나와서 푼단 말이에요, 얘가. 그러면 굉장히 놀라운 점이 있어요. 어떤 점이 있냐면 잘하는 반이에요. 잘하는 애예요. 풀었어요, 문제를. 근데 너무 돌아가. 너무 거품이 많아. 그 거품을 빼주는 작업을 하는 게 제 고3 수업의 핵심이에요. 그리고 그걸 애들한테 그 과정을 보여주는 거죠. 자, 이거 빼야 돼. 너 왜 이거 다 했어? 그냥 바로 이렇게 넘어왔어야 되는데 이거 아니야. 그러니까 답만 맞출 수 있는 거지. 근데 부모님들은 결과만 보시잖아요, 애들. 그죠? 네. 과정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또 문제집을 풀 때 가장 기본인 거예요. 이거는 뭐 초등학생이든 중학생이든 고등학생이든 가장 기본적인 거 뭐예요? 채점을 잘해야 돼요. 근데 고3도 고2도 뭐 그 밑은 말할 것도 없고 들어가서 보면요, 채점을요 제대로 안 해요. 특히 남학생들. 네. 부모님들은 아이들 문제집을 혹시 보면 중학생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뭐 안 봐도 비디오예요. 결과를 보시죠. 아, 우리 애가 채점한 거 보니까 한 페이지 한 2개 정도 틀렸네. 네. 저는 채점하는 과정을 봤거든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자율학습 시간에 애들이 앉아가지고 채점을 해요. 그러면 이제 제가 이렇게 뒤에 가가지고 이렇게 탁 봐요. 한번 보자. 네. 제가 보는 거 모르는 것 같아요. 근데 얘가 채점을 해요. 이렇게 답지 펴갖고 까갖고 이렇게 동그라미 치다가 긁는 게 없이 넘어가요. 그냥 점프해서 쟤 왜 넘어가지? 그리고 이제 풀이를 까가지고 이제 자기가 이해를 이렇게 했나 봐요. 그러면서 뒤에서 보니까 혼자서 막 끄떡끄떡해. 그리고 쓱 동그라미를 쳐요. 네. 이런 짓을 한다는 거예요, 애들이. 그러니까 애들은 자기가 풀이를 봐서 정말 그냥 아예 그냥 쉽게 풀 수 있는 거라면 자기가 틀렸다는 거를 대부분 인정하지 않아요, 남학생들은. 그리고 한 페이지당 틀린 개수의 평균을 맞추는 게 익숙해요, 애들은. 보통 자기가 정했어. 난 한 3개 정도, 한 2개 정도. 네. 결과를 보고 믿으시면 안 되고요. 가끔 가다가 네. 직접 또 채점을 한번 해보세요. 네. 그리고요, 핵심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간이에요, 시간. 네. 내신 시험은요, 한 문제당 2분 안에 풀어야 돼요. 저는 실은 수학 한 문제를 2분 안에 풀어가지고 계산해갖고 마킹까지 하라는 거는 실은 애들한테 불가능한 걸 시키는 거 아니에요? 더군다나 이 애들은요, 서술형 평가도 봐야 된다면서요, 그 안에서. 배점이 3, 40점은 서술형이야. 네. 그래서 저는 그렇게 가르쳐요. 문항을 풀 때 2가지 풀이 방법을 많이 가르쳐요. 모범답안. 왜냐면 서술형 평가가 있기 때문에. 자, 서술형이 나오면 이렇게 풀어. 대신 객관식이면 이렇게 풀지 마. 이렇게 가르쳐요. 실은 이렇게 공부해야 돼요. 네. 일단 좀 많긴 한데 넘어갈게요. 또 굉장히 놀라운 점은요, 아이들이 혹시 남학생인데 아직도 고3이거나 고2나 이렇게 고학년인데 아직도 수학을 지저분하고 더럽게 풀잖아요. 고쳐야 돼요. 그리고 특히 여기 중학교 남학생 어머니들 중에서 우리 애가 수학을 더럽게 풀어요. 근데 말도 더럽게 안 해요. 네. 시킨 대로 안 해. 깨끗하게 풀려고 해도 안 해. 근데 수학은 100점 맞아. 또는 하나 틀려. 네, 잡아야 돼요, 이거, 일단. 특히 중학교, 조금 다른데, 케이스는, 중학교는요, 식이 간단하잖아요. 연립도 많이 안 해도 되잖아요. 네. 그래서, 깨끗하게 풀어도, 더럽게 풀어도, 나중에 뒤로 갔다가, 원래 순서대로 안 풀잖아요, 그죠? 잘 모르는 거 있으면 중간에 풀다 막히면 체킹하고, 뒤에 갔다가, 다시 시간 남는 거 보면 이제 나와서 돌아오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어서 풀어야죠. 근데 본인이 쓴 걸 본인이 못 알아봐.
근데 이어서 못 풀고 그냥 많은 애들이 불안하잖아요. 시험 시간에 심리적으로 굉장히 불안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풀어요. 그래서 중학교면 잡아요. 모의고사도 마찬가지예요. 수능도 마찬가지예요. 굉장히 식이 복잡하고 또 식이 많이 나열되어 있는데 지금도 막 이렇게 대각선으로 풀거나 줄 안 맞춰 풀거나 이렇게 산발적으로 풀면 수능도 점수가 안 올라요. 고3이라고 하더라도 고쳐야 돼요. 그러니까 좀 세밀하게 말씀드리면 한 글자 한 글자를 잘 쓰는 건 아무 의미 없어요. 그냥 깔끔하게만 쓰면 돼요. 네. 이거 안 고치면 점수 잘 안 올라요. 제가 오늘 개념 노트 선물로 드렸는데 받으셨어요? 안 줬어요 혹시? 그 뭐 돈키호테 노트랑 뭐 이렇게 노인가마다 노트 제가 선물로 드렸는데 네. 그죠? 네. 자, 이거 개념 노트 하라고 드린 거예요. 줄 쳐져 있고 굉장히 두껍죠? 네. 그 안에 제가 쿠폰도 넣어놨어요. 네. 쿠폰 더 필요하신 분은 가실 때 저 카운터에서 가져가셔도 돼요. 자, 개념 노트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고3이에요. 수능이 한 달 남았어요. 그럼 남은 한 달 수능 대비 그만 보세요. 이제 노트. 네, 노트 그냥 집에 가서 하시고. 네. 시간이 없어요 지금 별로 거기. 네, 괜히 얘기 또 꺼내가지고. 시간이 없어요. 자, 여기 보세요. 수능이 한 달 남았어요. 수능이 2달 남았어요. 수능 마무리 어떻게 해야 돼요? 새로운 문제집을 사서 본다는 건 불가능하잖아요. 자기가 여태까지 정리한 노트를 한 달, 2달 동안에 보는 게 가장 시간 대비 능률적이에요. 그런데 뭐 정리한 노트가 없어. 그러니까 뭐 볼 게 없는 거예요. 자, 개념 노트는 필수인가요? 반드시 만들어야 되나요? 필수예요. 반드시 만들어야 돼요. 그런데 이거를 또 학생들한테 가서 잘못 전달하면요, 많은 학생들이 야, 너 오늘 강의 가보니까 최경영 선생님이 그 개념 노트 중요해야 돼. 너 개념 노트 만들어. 그러면 많은 애들이 어떻게 만드는지 아세요? 개념서 펴가지고요, 노트에다가 이렇게 단원별로 개념을 적고 있어요. 근데 이 개념 노트의 핵심은요, 자기화예요. 자기화. 네. 다 적을 필요도 없어요. 핵심만 적어도 돼요. 저는 고등학교 때 만든 개념 노트, 뭐 수학, 과학 이런 거 아직도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아이들한테 보여주려고, 제 아이들한테. 네. 물론 보여주니까 잘 안 봐요. 근데 그래도 버릴 수는 없어요. 왜냐면 워낙 이 손때가 묻고 이 애정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경험 옛날에 하셨죠? 시험 시간에 생각이 안 나. 근데 지금 여기 안에 있는 노트에 몇 번째 몇 페이지 있는 건데 뭐 이런 경험 해보셨죠? 자기가 이 정리한 노트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근데 핵심은요, 우리가 개념 자체를 시험 보는 게 아니에요. 저희는 수학 시험은 개념을 문제화해서 보는 시험이에요. 그러니까 개념 시험을 개념만 공부하고 개념만 이 개념 노트에 적는다는 거는 그거는 정말 개념 노트의 본질을 모르는 거예요. 개념 노트의 핵심은 뭐냐면 개념과 이 개념이 잘 쓰여져 있는 문제를 같이 적어서 문제 안에서 개념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자꾸 보는 연습을, 또 반복하는 연습을 하는 게 개념 노트의 핵심이고요. 개념 노트는요, 절대 완성형일 수가 없어요. 왜냐면 계속 모의고사 보고 계속 내신 시험 보기 때문에 계속 진행형이어야 돼요. 그래서 개념 노트는요, 처음부터 빼곡하게 만들면 안 되고요, 중간중간에 공간이 있게끔 구성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래야 이제 모의고사 보면서 개념이 잘 정리된 노트가 문제가 나오면 중간중간에 문제를 껴넣죠. 네. 강의를 잘하는 선생님은요, 뭘 잘하게요? 강의를 저 사람 정말 강의를 잘해. 뭐 국어든 영어든 수학이든 강의를 잘하는 사람의 특징, 예를 잘 들어요. 예를 통해서 학생들한테 개념을 이해시켜요. 네. 수학의 예를 통해서. 개념 노트요, 반드시 만들어야 돼요. 오답 노트, 뭐 실은 노트가 4종류가 있는데 그냥 개념 노트랑 오답 노트만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오답 노트도요, 필요한데 만약에
10문제를 풀어가지고 6문제 이상 틀리잖아요. 그러면 오답노트 만들면 안 돼요. 이 학생은. 자기가 문제집을 쓰는 거예요. 그러면. 네, 문제집이 저자가 되는 거예요. 문제집 그거 만든다 인생이 가버려요. 네, 만들면 안 돼요. 그런 애들은 차라리 문제집 자체를 오답노트화하는 게 나아요. 네. 따로 오답노트에 뭔가를 정리하지 마세요. 그러려면 아까의 기본이 뭐냐면 채점을 정확하게 해야 돼요. 그게 수학은 가장 기본이에요. 그리고 정말 답답한 거. 애들을 보면요, 문제집을 다 풀잖아요. 채점도 하고 어쩌고저쩌고 했어요. 그리고 뭐 틀린 문제도 공부했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죠? 문제집을 또 사요. 그리고 처음부터 또 풀어요. 이거는 정말 비효율적인 방법이에요. 왜냐하면 시중에 나와 있는 문제집을 봐보세요. 문제집하고 문제집을 비교해보면요, 거의 90%는 똑같아요. 처음부터 푸는 거는 시간 대비 시간이 없어요, 애들이. 네. 근데 처음부터 그걸 언제 다 풀고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문제집을 틀린 문제만 5번 이상 풀기 전에는 두 번째 문제집을 사는 거는 아주 비효율적이고요. 틀린 문제만 공부하는 건 뭐가 좋냐면 자기 약점이잖아요. 자기 약점이 적나라하게 들어있는 거거든요. 네. 자기가 못하는 부분이에요. 자기가 못하는 부분을 공략해야 점수가 오르죠. 잘하는 부분 맨날 풀어가지고 원래도 잘했는데 또 풀어갖고 그 맞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그 음악 얘기 제가 할게요. 잠깐. 많은 학생들이 수학 공부할 때 음악을 들으면서 수학 공부를 해요. 네. 음악을 들으면서 수학 공부를 하잖아요. 수학 잘할 생각은 꿈깨예요. 꿈깨. 네. 절대로 음악 들으면서 수학 공부하는 학생이 수학을 잘하기는 힘들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이 시험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였죠? 제한된 시간 내에 풀어야 돼요. 그죠?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시간 얘기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제한된 시간 내에 풀려면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순간 집중력이에요. 우리는 마라톤을 하는 게 아니에요. 100m 달리기를 하는 거지. 각 문제들마다 다 100m 달리기거든요. 파박 템포가 되게 짧아요. 순간 집중력이 파박 해야 되는데 음악 들으면서 안 된다니까요. 이 학생들이 문제집을 풀 때 맞은 문제가 많아요. 네. 왜 그런지 아세요? 시간 정해놓고 푸는 게 아니거든요. 아이가 학교 갔다 와서 시험 보고 와서 엄마한테 엄마 오늘 시험을 봤는데요. 수학을 2개 틀렸어요. 또는 3개 틀렸어요. 야, 너 다 맞지? 어떻게 왜 그렇게 공부 많이 했는데 2-3개 틀렸어? 엄마 근데 제가 쉬는 시간에 나와서 풀어보니까요. 제가 다 풀 수 있는 문제였어요. 이러면서 엄마한테 헛된 희망을 심어줘요. 아이들이. 우리 애가 다음번에는 이거 실수였대. 아빠한테 얘기할 때 실수였대요. 네, 다음번에 잘 볼 거예요. 근데 이 학생은 다음번에도 잘 못 봐요. 네, 왜냐하면 이미 시험 시간에 자기가 틀린 문제를 2-3분 썼어요. 그리고 쉬는 시간에 나와서도 그 문제를 다시 풀어보는데 2-3분을 썼어요. 이 학생은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5분에 6분에 풀 수 있어요. 이게 오늘은 가장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예요. 5분, 6분 안에 풀 수 있어요. 하지만 시험 시간에는 제한된 시간 내에는 못 풀어요. 네. 올림피아드 은상 탄회 중에서 내신 시험 80점 못 맞는 애 저는 엄청 많이 봤어요.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아니, 올림피아드 은상을 탄 애가 내신 시험 80점 못 맞는다니까요. 왜냐면 얘는 호흡이 길어요. 짧은 시간에 문제를 풀어본 경험 자체가 없어요. 네. 수학을 잘하는 학생이 수학 시험을 잘 보는 게 아니라는 거 정말 잘 인지하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사람 까먹어요. 자꾸 써놓고 붙여놓고 이렇게 해야 돼요. 어떻게 보면 이게 1번이어야 되는지도 몰라요. 학생들한테 부모님들께서 공부를 시키고 싶어요. 야, 공부해. 그런다고 요새 애들이 공부 잘 안 하거든요. 네. 몸을 움직이게 하려면 뭘 움직여야 되는지 아세요, 사람을? 그건 애나 어른이나 마찬가지예요. 몸을 움직이게 하려면 뭘 움직여야 돼요? 마음을 움직여야 돼요. 자, 아이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방법 중에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목적의식을 심어주는 거예요. 자, 봐보세요. 인생에는요, 목적이 있고요, 꿈이 있고요,
있고요. 목표가 있어요. 대학은 자기 인생의 꿈이나 목적을 위해서 일시적인 단기 목표일 뿐이지 대학은 절대로 꿈이어서도 안 되고 인생의 목적이어서도 안 돼요. 네. 그러면 아이들과 인생의 목적, 내가 결국 어떻게 할 건데, 내가 사는 이유가 뭔데, 네. 제가 공개할 수는 없어요. 여기서 제 자신에 대해서 저는 인생의 목적이 뚜렷해요. 목적이 뚜렷한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지치질 않아요. 열정이요, 얼마나 강렬한지 마음속에 핵 에너지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전 5시간 이상을 자본 적이 없어요. 정말. 그리고 주 7일 일하거든요, 제가. 주 7일 일하는 거 뭐 15년도 넘었어요, 지금. 네. 근데 그동안 제가 지치지 않고 열정적으로 이렇게 수학이라는 한 과목에 집중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인생의 목적이 뚜렷하기 때문이에요. 고3 강의실 들어가서 아이들이랑 대화를 해보면 뭐에 걸리냐면 첫 번째는요, 가장 목적도 아니고 꿈도 아니고 가장 하위인 목표가 없어요. 일단 그게 충격이에요. 목표 대학이 없는 애들이 반이 넘어요. 고3 강의실 들어가 보면. 이거 얼마나 놀릴이에요. 그러니까 그 윗단계인 꿈이나 목적까지는 뭐 생각할 이유도 없는 거죠. 요새 애들은요, 대학이 뭐 있는지도 잘 모르는 애들이 많아요. 그래서 지하철 2호선 노선표 보고 제가 항상 공부를 시키는데, 뭐 네가 2호선 중에 서울대 가고 싶으면 서울대 한강변 치고, 뭐 연세대 가고 싶으면 연세대 치고, 한양대 가고 싶으면 한양대 쳐, 이러면 낙성대 형광펜 치는 애들이 꼭 있어요. 선생님, 새로 나온 대학이 뭐죠? 어떤 대학이에요? 말하기가 싫어요, 제가. 엄마 도대체 뭐 하는 거야? 진짜. 아빠는 뭐 하는 거야, 진짜. 주말 여행을 다니는데 애는 낙성대 형광펜 치고 주말 여행을 다니는 거야. 네. 그리고 이 정신을 잡지 않으면 애들 성적이 안 올라요. 제가 새로운 반을 들어가면 6개월 동안 이 의식화 작업을 해요. 그 다음부터는 공부를 알아서 해요. 그리고 수학을 되게 재밌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시간이 지났지만 하나만 말씀을 드리면, 어른도 마찬가지고 아이들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자기 언어를 잡으면 성공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언어. 이 언어에 사람 말에는요 엄청난 힘이 있어요. 좋은 대학을 가는 애들과 좋은 대학을 가지 못하는 애들, 열심히 노력해도 성적이 오르는 애들과 성적이 안 오르는 학생들을 제가 2개의 그룹으로 나눠봤는데, 제가 현장 강의에서 이렇게 얼굴 보고 가르친 학생들 되게 많거든요. 10,000명도 넘어요. 근데 정말 희한한 점이 하나 있는 게, 좋은 대학을 가는 애들은요 굉장히 긍정적인 애들이에요. 부정적인 애들은요 성적이 잘 안 올라요. 좋은 대학도 잘 못 가요. 엄마가 아무리 과외시키고 뭐하고 쏟아부어도 늘 얘네들은 불평불만이 달고 살아요. 혹시 자녀가 그렇게 불평불만이 많다면 그거 잡아야 돼요. 근데 제가 이렇게 엄마 아빠랑 애랑 저랑 이렇게 3자 대면해갖고 상담하잖아요. 불평불만이 많은 애들 엄마 아빠 만나보면 똑같아요. 엄마 아빠가 불평불만이 많고 부정적인 성향을 가진 분들의 자녀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자꾸 부정적인 얘기를 하니까 부정적인 자화상이 심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요새 애들이 슬픈 노래 많이 듣잖아요. 슬픈 노래를 들으면 공부 잘 안 돼요. 마음이 잔잔하고 마음이 평온해야 공부가 잘 되지, 슬픈 노래를 가수들이 또는 작사가가 어떤 마인드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슬픈 노래를 만드는지 아세요? 슬퍼지라. 슬픈 노래는 슬퍼져야 성공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슬픈 노래를 들잖아요. 그러면 슬퍼져. 우울해져. 공부가 잘 될까요? 잘 안 돼요. 자꾸 잡생각만 들고. 네. 그러니까 슬픈 노래는 끊어야 돼요. 여기 계신 엄마들이 사랑 노래를 끊어야 되는 거랑 비슷해요. 네. 어머니들이 사랑 노래 듣는 건 전 이해를 못 하겠어요.
지금 뭐 새로운 사랑을 시작하실 것도 아닌데 더 얘기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지금. 자, 저 오늘 이후에 저한테 상담을 받으시고 싶은 혹시 학부모님이 계시면 그 세븐에듀에 들어오시면 학습 Q&A란에 그 Q&A가 있어요. 그 중에서 그 서울 공부 콘서트에 참석하신 부모님이라고 하면 제가 다른 조교들 시키지 않고 직접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제 모든 수학책에 이런 말이 써 있어요. No cross, no crown. 무슨 뜻이죠? 고난이 없으면 영광도 없다. 네, 아이들한테 꼭 이걸 가르쳐 주고 싶었어요. 영광을 얻고 싶으면 반드시 그걸 어떤 고난을 겪을 수 있는 그런 능력도 길러야 되고 그 시절을 잘 겪어야 돼요. 이겨내야 돼요. 네. 아이들, 부모님들께서 가르치시다 보면 굉장히 힘드실 거예요. 그리고 정말 포기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는데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열심히 또 잘 아이들 독려하셔서 아이들의 꿈, 아이들의 목적, 목표를 이루는 그런 일들이 생기시기를 바라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